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 주말 카탈루냐 자치의회는 독립을 선언했고 이에 스페인 중앙정부는 자치의회 해산을 전명했습니다. 카탈루냐가 제2의 코소보가 될 수 없는 이유, 포털이 처음으로 메인에 띄운 관련 기사의 제목입니다. 코소보는 대량 학살을 경험했지만 카탈루냐는 민주적 권리를 누린 경우라 독립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대량 학살 정도를 겪지 않으면 독립할 생각하지 마라. 이건 말이 안 되죠. 독립선언의 권리는 모든 인간에게 천부인권이 있듯이 그들 스스로에게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들의 선언을 외부에서 인정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그 다음 따를 뿐이죠. 그리고 그 인정 여부는 철저히 강자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어온 게 국제사회의 현실입니다. 코소보는 학살을 당해서 독립이 인정된 게 아니라 러시아의 세르비아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미국의 전략적 지지가 있었기 때문 아닌가요? 그리고 그래서 코소보 독립을 러시아 중국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거죠. 대량 학살을 겪는다고 독립이 보장됐으면 독가스 인종청소를 경험한 쿠르드는 진작에 독립을 했어야 합니다. 약소민족들이 최근 선언한 독립들 아마 대부분 실패하겠죠. 그래도 그 독립을 심정적으로라도 응원하는 게 우리 이익을 해치지도 않는데 우리 같은 식민 역사를 가진 사람들로는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매번 느끼는 겁니다만 왜 우리 언론은 미국이나 유럽은 어떻게 생각한다. 서구 강대국의 시선으로 바라본 분석만 있는 건가요?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합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저는 이런 뉴스가 참 관심이 많은데 월요일 어떠십니까? 네,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괜찮으신가요? 졸립니다. 네, 매우. 저는 이런 뉴스, 국제 독립 뉴스라든가 분쟁 뉴스가 관심이 많은데 이런 뉴스를 전하는 보도를 볼 때마다 참 이상해요. 저는 왜 이렇게 미국이나 유럽, 특히 서구 강대국의 시선만으로 이런 사안을 보는 건지, 예를 들어서 이 카탈루냐는 스페인 영토 주권을 얘기하거든요. 영토 주권. 스페인, 국경은 절대적이다. 영토는 절대적이다. 그런데 미국도 그걸 지지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코소보 때는 미국은 세르비아의 영토 주권보다는 코소보의 민족 자결을 응원했어요. 예. 근데 그 이유가 정반대죠, 지금하고는. 지금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카탈루냐 독립을 지지해야지, 미국이. 예. 그러니까 지금 코소보가 인종청소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유럽의 누군가가 얘기했더니 우리 기사가 됐는데 인종청소를 당하는 소수민족은 많아요. 오히려 쿠르드 같이 인종청소를 가장 많이 당했는데 가장 많이 배신을 당한 게 쿠르드잖아요. 미국한테. 예. 네, 계속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건 상관이 없는 거고 사실은 실제로는 이게 이제 세르비아 동맹국이니까 러시아가 그래서 미국은 코소보를 지지한 거고 정반대도 있어요. 크림반도 때는 미국하고 러시아가 정확하게 반대를 행동합니다. 예. 크림반도 쪽에 러시아계가 독립하려고 할 때는 러시아는 또 민족 자결을 지지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미국은 영토 주권, 우크라이나 영토 주권 지지한다고 하고 왜냐하면은 흑해 부동항을 누가 차지하느냐를 가지고 싸운 거니까 국제법상 무슨 대단한 원칙이 있는 것처럼 기사는 쓰는데 다 개뻥이에요. 강대들 자기들 마음대로 그때 자기들이 유리하면 지지하고 불리하면 반대하고 그러는 거죠. 강대국들은 자기 시선이 있잖아요. 자기 이익이라고 하는. 예. 우리 언론들도 우리만의 시각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뉴스 전할 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국정원 관련된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도 똑같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소위 7인회를 꾸렸다라는 보도가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에 나왔는데요. 매주 수요일 회의를 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7인회가 검찰의 댓글 수사를 대비한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 주요 정치 공작을 해왔다라는 건데요. 이 7인회 멤버에는 어제 검찰에 출석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양반들은 7인회 같은 걸 좋아하나 봐요. 박근혜와 7인회도 예전에 나왔던 얘기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남재준 국정원장도 본인이 국정원장 재직 시절에 7명을 꾸려와서 주요 사안을 결정했다 이거 아닙니까? 예. 네, 파견된 검찰 공무원 2명까지 포함해서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령 출신도 있고 육사 출신도 있고요. 예. 국정원의 컨트롤 타워였던 거네요. 유행인가 봅니다. 유행. 예. 박근혜 7인회도 사실은 탄핵 국면에서 초기에 도대체 누가 첫 번째 담화에서 사과를 바로 그렇게 하도록 유도했는가, 결정했는가 그 얘기도 등장을 한번 했었죠.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사실은 정치적 자살행위인데 JTBC 태블릿 보도 직후에 그렇죠. 바로 다음 날. 네, 바로 다음 날에 인정했는데 그때 인정 안 했으면은 여기까지 못 왔다고 보는데 저는 누가 그 결정을 했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감각으로 스스로 결정했을 리는 없을 거고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예. 어쨌든 남재준 국정원장도 유사한 7인의 소식을 갖고 있었다. 근데 특히 이제 국정원 출신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검찰 출신들을 현재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현직입니다. 게다가 예. 현직 검찰 소속으로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7인이라는 게 이제 처음으로 밝혀진 거고요. 관련 뉴스가 많아요 여기 그죠? 예, 이들 국정원 파견 검사 같은 경우에는요. 국정원의 변호인 노릇도 했다라는 건데요. 조직적으로 검찰의 수사를 방해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건데 최근에 검찰이 이와 관련된 대응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이 문건에 보면요. 당시에 파견된 검사들이 국정원의 의견서를 써주면서까지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면서 깊이 관여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자신이 어디 소속인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그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한 거죠. 사실 검찰 출신으로서 윤석열 검사나 혹은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막 날아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속했던 조직의 선배 수장들이 막 당하는데도 상관없는 거죠. 예. 상관없이 그냥 국정원에 가면 또 그 국정원에 충성하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출신 조직인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역할까지 하게 된 건데요. 권력의 하수인이 돼서 출세를 하고 싶었겠죠. 예. 그래서 국정원에서 댓글 수사를 하는 검찰을 가장 방해한 자들은 국정원에 파견됐던 검사들이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네, 어제 JTBC가 관련된 내용을 여러 가지 보도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국정원 직원들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갔을 때 이와 관련해서도 꼼꼼하게 지침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해당 검사들이요. 예, 증인도 코칭을 한 거죠. 국정원 직원들을 재판장에 가서 이렇게 해야 빠져나갈 수 있다. 그때 이제 재밌는 건 그때 당시 재판에 출석해서 그런 증언들을 쭉 했는데 나는 모른다. 종북 세력을 대응하기 위해서 그랬다 했는데 최근에 다시 검찰 수사를 그 국정원 직원들이 이제 새로운 혐의 사실로 나왔으니까 받고 있는데 그때 했던 말들 다 거짓말이었다고. 네, 다 실토한 거죠 이제. 실토하고 있습니다. 예, 실토하고 있고 그러면 그때 거짓말을 시킨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따져 들어가 봤더니 국정원 내에 파견 갔던 검찰 출신들이었다. 예. 네. 그런 검사들이었으니까 국정원을 파견시켰겠죠 또. 예.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네요. 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검찰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을 비롯해서 7명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주말 동안에는 이재영 검사와 서천호 전 차장, 장 전 지검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현재는 전보 조치돼가지고요. 부산지검장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게 이제 검찰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검찰 내에서 검찰 출신들이나 검찰 지검장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거든요. 예. 네, 그렇죠. 지검장 정도로 수사할 때 반발이 있거나 또는 잡음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없어요. 예, 없는 것이 검찰 내에서도 동정을 받을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 검찰이 수사하는데 검찰을 수사를 방해하려고 가짜 세트를 만든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걸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금. 예.
세트로 가짜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가짜 서류를 잔뜩 그 안에 집어넣어 놓고 거기를 압수수색하도록 한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일을 결정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이제 뭐 증언을 코칭하고 하는 게 다 검찰 출신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 관련 뉴스가 쭉 많고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구속됐다 또는 수사받고 있다. 그렇죠. 예, 이런 얘기들. 저도 뉴스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도대체 누가 구속됐다는 건지. 예. 댓글 수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검찰 출신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게 이제 관련 뉴스로 많이 쏟아졌습니다. 주말에. 네. 자, 다음은요. 네, 2008년 이건희 삼성 회장이 차명 계좌에 숨겨둔 4조 4천억 원대 돈이 있었다라는 바를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차명 계좌에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았었습니다. 당시에 금융당국의 판단이 그랬었는데요. 하지만 이 사실이 드러나자 최근에 9년 만에 금융위원회가 차명 계좌에 대한 유권 해석을 원점으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과세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주요 인사들은 뭐 바뀌지 않았다고 해요. 정권이 바뀐 거죠. 예. 정권이 그렇죠. 바뀐 유권 것이고. 해석이 바뀌는 거니까요. 정권이 바뀐 것이고요. 과징금 부과 대상은 아니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조 단위는 아니고 그죠? 예. 1,000억 단위 정도. 실제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네요. 박용진 의원님. 예, 박용진 의원님 주장에 의하면 예, 계산을 또 저희도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2조 이상 과징금까지 하면 2조 이상이 될 거라고 했었는데 과징금 부과 대상은 아니라고 유권 해석을 또 해줬으니까 이렇게 되면 1,000억대 네. 얼마나 많이 빠져나갔습니까? 2조에서. 네, 그렇죠. 이조가 이자와 1,000억이 배당 됐다면? 소득세. 예. 예, 이자 배당 소득만을 부과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 문제는 한 번 더 나오겠네요. 왜 과징금 부과 대상은 아니냐. 과징금을 부과하면 실제로 총 4조 얼마가 남겨져 있었는데 거의 다 돈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90% 세율을 적용할 경우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요. 오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회 국정감사 나오기 때문에요. 이 문제 다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실제 얼마나 부과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깜빡 잊었는데 그 원세훈 아까 댓글 이야기할 때 원세훈 원장이 국정원은 불법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관련된 소식이 또 주말 동안에 전해져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댓글 공작 등 혐의로 구속된 유성욱 전 심리전단장의 발언입니다. 자신이 수감되기 전에 장문의 글을 남겼는데 이를 경향신문이 보도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원세훈 전 원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한 폭로인데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적법 범위 내에서 일할 것 같으면 국정원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국정원은 법을 초월해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다는 겁니다. 국정원이 다른 국가와 첩보 전쟁을 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이제 국민들을 상대로 댓글 다는데 이걸 적용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자국민 네. 대상으로 불법적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아예 지시했다라는 거죠. 이건 뭐 그럴 법한데 제가 그 폭로한 장문의 글에서 주목했던 부분은 뭐냐면 원세훈 원장이 재임 기간 중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사이버 업무에 매달렸다 이런 기억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쭉 썼잖아요. 다음 아고라를 잡아야 된다느니. 근데 이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렇게 원세훈 원장의 사이버 업무에 매달린 이유 자체가 이명박 전 대통령 때문이에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그 청와대 행정관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내려와서 그 여기저기 댓글 달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이건 제가 이명박 정권 초기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초기에. 대통령이 무슨 행정관 자리에 와가지고 그 등 뒤에 서가지고 여기 기사에 댓글 달라고 했을까 싶은데 그랬다고 합니다. 그랬다고. 그때부터 본인과 관련된 기사의 댓글에 대단히 민감했다. 댓글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네. 원세훈 원장의 집착이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착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뜻대로 안 되자 결국은 국정원을 그렇게 조직적으로 초반에는 그러니까 청와대 행정관들, 청와대 내에서 일부 행정관들이 그런 댓글 작업을 하다가 그 규모가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은 국정원이나 사이버 사령부로 그렇게 조직이 외부에서 전문적으로
커진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추정하는데 여기서 확실한 것은 어쨌든 임기 초기에 행정관 근무하는 데 내려와서 PCD에 서서 그 일을 당했다는 사람으로부터 저는 건네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건. 예, 그렇다면 이제 원전 원장의 입이 주목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켰다라는 진술만 남아 있는 겁니다. 글쎄요. 자신이 형을 살고 나서 그 다음 삶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달려 있겠죠. 예. 이미 형은 확정됐으니까요. 네, 뭐 자. 아직 2심이긴 한데요. 사실상 확정입니다. 하나, 둘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가 있나요? 또 다스와 관련된 비자금 조성 의혹 문건이 나왔습니다. 2008년에 차명으로 보이는 10여 개의 개인 계좌에서 다스로 120억 원이 옮겨졌다라는 JTBC 보도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에 이 내용 전문가들이 두 분 있어요. 조진우 기자하고 안홍근 총장이 JTBC가 급하게 아침부터 단독을 한 내용이죠. 예. 간단하게 정리하면 2008년에 개인 명의의 계좌 43개가 다스로 옮겨졌다 이런 내용인데 이 문건 자체가 주진우 기자가 사실은 들고 나왔던 문건 제가 이 방송에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예. 네, 분홍 보따리에 쌓여져 있던 그 문건이죠. 네, 이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요. 자, 다음 뉴스 하나 아직 2분이 남았네요. 2개 정도 더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자유한국당이 현재 국정감사 보이콧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국회 정보위에 국정원 국정감사에는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정보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이 어제 밝힌 바인데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연일 과거사의 일탈 행위를 찾아내고 검찰에 고발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제대로 따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뭐 이건 다른 게 아니고 이제 국감이 끝났기 때문에 이대로 국감 끝까지 안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네, 마지막 정보위원회는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겠죠. 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국당은 방통위원 본인들이 지명했던 방통위원이 임기 이전에 사퇴하는데 예, 그 2명의 지명권을 여당에서 행사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국감 보이콧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논리대로면 자신들이 여당 시절에 6명을 임명하거든요. 예, 6명 임명했는데 지금은 야당이 되면 이제 3명으로 줄잖아요. 심지어 야당도 다양해졌습니다. 과거와 다른데요. 처지가요. 예, 야당이 되면 이제 줄어드는데 숫자가 그걸 인정할 수 없어서 예, 자신들이 한번 임명했던 사람들이 보궐이 되면 그 사람들을 자기가 야당이 됐더라도 계속 지명해야 된다는 논리로 이제 보이콧을 하는데 이 논리대로면 6명을 여당일 때 지명했어요. 자신들이 야당이 됐어요. 이제 3명으로 줄어야 되는데 임기 직전에 다 사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히 6명을 지명할 수 있어요. 이런 논리대로면. 왜냐하면 임기 전에 6명은 자유한국당에 배정됐다는 주장이거든요. 야당이냐 여당이냐 아니가. 놀라운 아니라. 주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 논리대로면 여당 상관없이 자유한국당은 항상 6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기 직전에 사퇴시키고 계속 보궐시키면 되죠. 연속해서. 말이 안 되는 주장인데. 어쨌든 그 이유 때문에 국감 보이콧을 했는데 큰 반향이 없자 예. 막판에는 참석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마침 국정국감입니다. 뭐 있나요 또? 예, 하나 더 소식 전해드리면요. 네. 예,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 등 당내 통합파 의원들이 어제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는 11월 1일에 개최 예정인 의원총회를 전후로 해서 탈당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도 탈당 이게 아니라 한 번에 움직이려고 하는 거군요. 예. 네, 11월 3일에는 또 자유한국당의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출당 관련된 최고위원회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분수령이 될 자리가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녹취록이 어떻게 되느냐 이영주 의원의 그게 또 중요한 관건이겠죠. 원래 녹취록 원래 홍준표 대표하고 서청원 의원이 대결할 때 처음에 녹취록은 하나만 존재하는 것으로 예. 그 녹취록의 내용을 각자 자기가 유리한 방식대로 얘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됐었는데 이용주 의원이 등장하면서 양상이 좀 달라졌어요. 이용주 의원은 홍준표 대표는 그 재판 시작되기 전에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서청원 의원 사람인데 나한테 그러냐라고 항의했다고 하고. 네, 자제시키라고 전화했다라는 취지죠. 서청원 의원은 자신에게 청착했다고. 그건 뭐 같은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용주 의원이 등장해서 했던 말은 두 사람이 그동안 다퉜던 내용과는 다르고 사실이라고 하면 다르고 1심이 끝난 후에 돈을 전달한 사람의 진술을 번복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했다라는 게 이용주 의원의 주장이거든요. 예. 그러한 또 녹취록이 있다는 취지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실제로 있다면 그 녹취록이 개뻥이냐 아니냐에 오늘 여러 따라서 번 나오네요. 개뻥.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이런 녹취록이 있다는 공방이 뭔가 결정적으로 끝난 경우가 별로 없어요. 예, 녹취록이 있다고 막 하다가 흐지부지 사라지거나 녹취록을 들어봤더니 별거 아니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경우는 그 다른 당의 의원인데 녹취록이 있다고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얘기하고 다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따라서는 사실은 홍준표 대표의 운명이 갈릴 수도 있고 서청원 의원이 이제 두 말 더 이상 할 수 없이 출당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내용이 이용주 의원이 주장했던 것과 다르면 이용주 의원도 굉장한 타격을 또 입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녹취록이 이 주장들은 두 개에 해당되는 건데. 예. 네, 아직은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 사이에 설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귀염둥이 MB 만사올려 있습니다. 기온이 막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더욱 막 신경을 쓰셔야 한다. 그런 확신을 막 저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즘 막 마음이 무겁습니다.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새로이 만들어지는 적폐. 저는 이것이 막 대단히 우려스럽다. 그하고 의욕만을 가지고 전 대통령한테 정치적 망신을 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은 치졸한 정치 보복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런 확신을 막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진우, 알았나? 알아들었나? 알아묻냐고. 응? 전직 대통령 이러면 놀려묻고 조롱하고 이건 뭔 써? 응? 진우, 니도 이제 얼라 아니잖아. 어른이라 어른. 그거 하면 니 나이값을 해야지. 응? 니 이만큼 얘기했는데 자꾸 이카면 자꾸 이래 분탕질하면 천벌 받아. 천벌 마 천벌. 응? 니 천벌 받아봤나? 천벌 그거 응? 뭐 응? 억수로 아파. 천벌 억수로 아파. 자, 주진우 기자, 안원구 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랫동안 이미 2달 이상 거의 3개월째 진행하게 된 이 코너. 저희가 처음 이 다스 얘기를 꺼냈을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놈의 구조부터 이해시켜야 되기 때문에 BBK 10년 전이 아니죠. 1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또 땅이 있었다 이게부터 해가지고 참 복잡했는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전체 그림은 이해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서 다스는 누구 거냐고 묻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JTBC가 다스 관련 특종을 굉장히 아침 이른 시간에 급히 내놨어요. 비자금을 찾았다.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찾았다. 예, 비자금 계좌라고.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자세히 듣고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2달 전에 다뤘던 문서 이야기 같은데. 안원구 청장님 아닙니까? 예, 지금 이쯤에서 제가 좀 고백을 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 주진우 기자가 찾은 문건 속에 그 비자금으로 보이는 명단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하도 아무도 안 받길래 제가 그 JTBC에 그걸 줬어요, 사실은. 주진우 기자한테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아니 그 말은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말은.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JTBC가 아주 제대로 그 기사 그 문서의 의미를 저희는 읽고 지나갔었거든요. 뭐냐면 이건 김재정 씨 차명 계좌 김재정 씨 이름 하에 관리되는 차명 계좌로 의심된다. 이것이 결국 비자금 아니겠는가. 뭐 이런 식의 아주 짧은 코멘트만 하고 넘어갔어요. 예. 예, 그랬는데 여기서 JTBC는 뭐랑 매치를 시켰냐면 이거는 JTBC의 공입니다.
공인지 실수인지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2008년에 이제 정호영 특검이 있었습니다. 정호영 특검이 도곡동 땅에 소위 말해서 BBK 특검이었죠. 예, BBK 특검. 덮어주기 특검이었죠. 예. 그 특검 때 실제로 다스의 차명 계좌로 약 뭐 120억 대의 비자금이 조성된 거를 찾고도 덮어버렸다. 이런 얘기 저희 방송에서 몇 번 했는데 액수가 거의 비슷해요. 예. 그래서 JTBC는 이 소위 이제 정호영 특검이 덮었다고는 120억 대 비자금의 계좌를 확보한 것으로 이해한 겁니다. 그렇게 지금 보도가 나갔고. 예. 네. 네. 그럴 수도 있죠. 그것도 안홍구청장의 공이 큰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아니에요. 그 정호영 특검이 찾은 그 비자금은 네. 그때 당시 사장 김성우라는 사장이 그 권안무개 전무랑 해서 관리하던 따로 MB는 모르던 자금이었어요. 그래서 그 MB는 모르던 비자금을 찾아서 MB 쪽 다스한테 돌려준 게 그때 100억 원대 그 자금이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르던 비자금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거 모르는 것으로 했겠죠. 자 2007년까지는 네. 다스는 이명박의 회사고 이명박이 그 수시로 돈을 찾아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산화를 시키면 안 돼서 수기로 장부를 만들었어요. 수기로. 그래서 장부를 만들고 돈을 계속 빼갔습니다. 선거 때마다 이렇게 빼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워낙 그렇게 장부도 제대로 안 되고 전산화도 안 됐으니까 이거 빼먹기 좋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 잘못이 없죠. 그 비자금에 대해서 몰랐다면. 자, 100몇 억에 대해서는 없는데 그것만 비자금이냐? 그것 말고 또 있어요. 이번에 나왔던 그거는 이것 말고 또 다른 비자금이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정호영 특검이 찾았던 120억 그 비자금은 그러니까 MB는 모르고 그 임직원들이 해먹다가 걸린 돈이었어요. 라고 지금 주진우 기자는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럼 그 자금들을 다스로 옮겼는데 그 자금을 그걸 현실화한 것이다 이런 네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또 다르게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방송에서 대통령 그 되기 전에 못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혼자 진도 나가지 말고. 자 지난번에 저희가 대통령 안가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직전에 그러니까 당선자 시절에 안가에서 그 뭐 이동영이라는 사람이 오고 어떤 사람이 와서 사장을 잘라라 말라 이렇게 해서 안가에 왔다는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다뤄졌 잠깐만 혼자 막 진도 나가는데 한 달 전쯤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된 이후로도 다스의 인사와 관련해서 직접 지시를 안가에서 내렸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지금 혼자 막 진도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인사와 그 비자금 얘기였는데 비자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가 그때 있었어요. 그런데 다스의 비자금은 너무나 많아서 그 120원 그 특검이 그 발견했던 120억 덩어리는 다른 덩어리고요. 이 장부 이게 원장이 여기에요. 연필로 이렇게 메모하고 했던 원장인데 그럼 그건 내한테 준 거 아닌데? 그거예요.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또 새롭게 나왔네요. 이거는 그거 아니에요? 저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그때 당시에 또 다른 거예요. 예, 그럼 여기 있어. 비자금이 여러 갈래가 있었네요. 자, 그러니까 비자금이 여러 갈래가 있고. 아니 이런 회의는 밖에서 다 하신 다음에 들어오셔야지. 아니, 지금 여기 비자금 덩어리는 여러 덩어리가 있고 120억은 다른 겁니다. 비자금이 잠깐만 정리를 다시 하자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가면. 자, 저희가 2달 전쯤에 김재정 씨는 다스의 소유주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처남입니다. 근데 사망을 하죠. 사망을 해서 사망을 했을 때 김재정 씨와 몇몇의 차명으로 관리되던 계좌가 40개 이상이 있었어요. 예, 그 계좌에서 약 120억이 회사로 들어갑니다. 다스 회사로. 그 문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2달 전쯤에 김재정 씨 관리하에 있던 차명이 사망을 하자 아마 들어오나 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근데 JTBC가 이 문서를 2008년에 정호영 특검이 120억대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하는데 요게 요 돈이구나.
라고 추정된다고 보도를 했어요. 했으나 자, 했으나 제가 설명 좀 주진우 해볼게요. 기자의 주장은 그 돈은 그 돈대로 따로 있고 예. 더 좋은 뉴스죠. 예. 또 있다니까. 아니 그렇죠. 비자금이 많이 있었어요. 비자금 그 돈은 그 돈대로 100억대 따로 있고 100억대 덩어리는 여러 덩어리가 있었어요. 제가 비자금은 하나만 공개할게요. 저한테 기자들이 취재하기 좀 버겁고 어렵고 그러면 안원구청장한테 가시면 아까 단독도 막 주시니까 그러니까 다 가면 됩니다. 그 다른 비자금 공개할게요. 여러 비자금 덩어리가 있어요. 100억짜리. 자, 2007년도에 그 대선 직전에 다스 실소유주 논란 나오고 그래서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했어요. 특검 전에. 그때 그래서 자금을 자꾸 정리하게 되는데 백억대 수십억대 이렇게 덩어리가 있는데 120억은 또 다른 덩어리고 100억짜리 비자금 하나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경주 외환은행 그 지점에서 문 닫기 30분 전이었어요. 그때 김진 사장 아시죠? 예, 알죠. 김진 사장 이영배라는 사람은 또 다른 다스의 차명회사 금강이라는 데 대표예요. 이 사람이 가서 100억짜리 수표를 한 장 찾았어요. 2007년 며칠 날? 2007년도에 예. 며칠 날인지는 몰라 나도. 경주 외환은행 지점에서 100억짜리 수표를 사장과 이영배 금강 대표가 와서 100억짜리 수표를 하나 찾았다. 수표를 하나 찾아가서 MB한테 갖다 줬답니다. MB한테 갖다 줬다. 네, 그때가 언제쯤이었냐면 라고 이 누군가가 지금 제보를 한 제보했어요. 거죠. 네. 그 뉴스를 보고 그 내부자가 지금 전화를 했는데 그런데 2007년이 아니라 BBK 특검이 끝나갈 때니까 2008년 초죠. 예. 네. 2008년 초였고 꼬리볶음탕을 먹기 2, 3일 전이었다고요. 구체적인 날짜를 하고 있습니다. 꼬리곰탕을 먹기 2, 3일 그건 전. 2008년 그 2월 달이죠. 네. 그 담당 직원은 아직도 다스에서 격리 직원으로 있는데 이 100억을 찾고 이 관여했던 사람은 조땡땡입니다. 조땡땡. 그렇습니다. 이건 또 다른 비자금입니다. 다스의 비자금입니다. 100억짜리입니다. 그 이건 비자금 심플한 거. 세 가지 종류가 일단 오늘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2달 전쯤에 저희가 김재정 씨 사망 이후에 계좌와 번호가 쭉 나온 게 있거든요. 예. 그게 120억대였어요. 그리고 2008년 정호영 특검 때 비자금을 찾았는데 회사에서 덮어버렸다고 하는 비자금이 있습니다. 그 비자금과 김재정 씨 비자금이라고 추정되는 내용이 같은 건 줄 알았더니 다른 거예요. 다른 거라고 이제 주진우 기자는 주장하고 있고 JTBC에서는 아니 JTBC 몰라 이거 그거 모른다니까. JTBC는 같다고 생각을 해서 네. 예. 자, 그렇게 추정을 한 JTBC에서 것이고 본 자료는 예. 어떤 자료냐면 그 개인 명의로 돼 그래 있던 명의로 돼 있는 있던 자는 자금을 다스로 넘긴 자료죠. 그 다스로 옮긴 자료예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우리가 이야기냐면 설명한 게 맞아요.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실시간으로 회의 중입니다. 지금 이 돈은 무슨 돈인가? 그 자금들은 이제 정호영 특검이 지금 추정해 보면 정호영 특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아마 이제 있다고 해서 그거를 현실화 시켜서 덮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럴 그럴 수도 수도 추정했어요. 있겠습니다. 자, 근데 그럴 비자금 수도 덩어리가 있겠습니다. 지금 다른 덩어리가 하나 있죠. 한 덩어리만 더 얘기할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호영 특검이 비자금이 있다고 하니까 이게 두 분만 알아들으면 뭐해요. 정치 두 분이 회의는 밖에서 하고 방송 내용을 해야 되는데 두 분은 지금 합의를 봤습니다. 어떻게 합의를 봤느냐. 정호영 특검이 120억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비자금이 아니라고 예. 이제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김재정 씨 차명 중에 120억대를 이렇게 두드려 맞춰가지고 그걸 해명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설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 기자가 준 제가- 이 자료는 네. 그 자료가 아니죠. 그 자료가 아닙니다. 다른 자료예요. 예, 다른 비자금 비자금 정보. 그러니까 기자들 오시면 내가 다 드릴게. 자, 그리고 하나 더. 잠깐만. 비자금 하나 더 공개하자고. 잠깐만 비자금 총 그래서 세 가지 종류가 지금 거론이 됐고요. 다른 덩어리 또 줄게. 자, 네 번째 덩어리가 나오려고 합니다. 네 번째 네. 덩어리입니다. 네. 강남 교보생명. 강남 교보생명 옛날에 제일생명 사거리에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교보생명 지점에서 이병모 이 사람은 청계재단을 할 때 나오는데 그 지금도 청계재단이 있죠. 재단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는 김백준 씨와 함께 그 집사라고 이명박의 불리는 이명박 그 대통령의. 자금 관리원이고 집사하고 건물 관리하는 분인데 이 사람이 돈을 찾아다가 다시 이명박한테 입금시킵니다. 돈을 얼마를 찾았어요? 여기는 수십억 된 것 같습니다. 수십억대. 자, 몇 가지 덩어리가 있는데 이 덩어리가 별개의 덩어리인데 그때 특검이 그 BBK 특검 때
이 비자금을 검사들이 다 파악했어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 지금 얘기한 경주 외환은행 지점에서 문 닫기 30분 전에 김진 사장하고 이영배 대표가 100억 수표를 찾아가지고 전달했다고 하는 거는 이것도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돈이 있다는 거를 그 검찰이 파악해서 알고 있는데 그 클리어 되니까 꼬리곰탕 먹기 며칠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혹을 다 털어주지 않습니까? 털어주니까 자신 있게 그냥 돈을 찾아가지고 그냥 갔죠. 이것도 털어주기로 결정돼 있으니까. 자, 근데 검사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검에서 그때 검사들이 파악한 비자금이 200억이 넘었어요. 100억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호영 당시 특검이 당시 파악한 금액도 100억대가 아니라 200억대였다. 훨씬 넘었어요. 예. 그랬는데 그래서 삼성 서울병원에서 그때 이상은이 조사를 받으려고 하니까 삼성 VIP실 삼성병원 19층 VIP실에 숨었어요. 숨어서 누가? 이상은이요. 이상은 회장이 지금 현재 다스 회장입니다. 네, 네. 회장을 조사하려고 하니까 거기 글로 가서 그냥 병원에 있었는데 검사들이 와가지고 비자금에 대해서 처음에는 막 물었어요. 근데 나중엔 다 덮어졌죠. 근데 특검의 결과는 어쨌든 다 덮어진 걸로 다 덮어졌습니다. 네. 근데 특검에서 이미 200억이 넘는 수많은 비자금 계좌와 비자금 덩어리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 덮어졌습니다. 100억대가 아니라 200억대였는데 덮어졌다. 네. 그러면은 또 JTBC가 보도한 것과 또 다른 또 관점인 거죠. 또 달라진 게 있네요. 여하간 JTBC는 간점이 안원구청장 간점이니까 그 서류를 분석하고 그런데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덩어리가 이렇게 있는 성격이 아예 다른 거라고요. 그러니까 JTBC의 관점이 자연스러운 관점이긴 합니다. 시기가 맞기 때문에 예. 120억대가 있었다고 정호영 특검이 발견했는데 덮었다고는 최근에 보도가 됐잖아요. 네. 그 금액과 이 금액이 대충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맞는데 예. 거의 맞아서 그래서 다스에서 해외에 있는 계좌들을 가지고 120억을 만들었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때 정호영 특검이 120억 원대 비자금이 나왔다는 거 한 것은 MB 몰래 딴 주머니 찬 다스의 임직원들이 만들어 놓은 비자금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비자금 덩어리였던 거죠. 자, 비자금 덩어리가 여러 개 나왔고 심상정 의원도 사실은 JTBC가 보도한 그 내용이 정호영 특검이 덮은 그 비자금이 아니냐. 왜냐하면 규모가 120대거든요. 시기가 맞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 지금 주진우 기자의 주장으로는 더 많이 120억 이게 특검이 덮은 거여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밝혀진 거고요. 그게 아니라 별게 더 있으면 더 좋죠. 또 나온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또 다른 덩어리. 또 다른 덩어리가 있다. 그때 100억은 소위 이제 그 다스 내부에서 해먹은 비자금이고 그거 외에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받아갔던 것들이 몇몇이 네. 있다. 네. 특정 외환은행과 그다음에 은행과 교보생명 지점에서 등등. 이건 정확한 내용은 이제 세무조사나 검찰 수사에서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덩어리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했는데 차근차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JTBC가 나오는 바람에 한꺼번에 당시에 2007년도에까지는 다스에서는 그런 큰 회사에서 뭐 장부가 수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종이로 써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는. 다음 주에 제가 수기 장부를 하나 이렇게 샘플을 가져올게요. 장부에서 찾아와서. 그런데 다 어디서 가져오나 몰라요. 2008년도에 그 특검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양산 폐기물 업체에 1톤차 분량 3개를 가져다가 이렇게 폐기했어요. 근데 폐기했던 그 직원이 또 보낸 또 편지를 하나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2007년 10월에서 11월에 MB가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BBK 주가 조작 사건과 다스 실소유주 사건들로 검찰 조사가 있었는데 자료를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다스에서는 모든 서류를 모든 장부를 태웠대요. 근데 어떻게 샀나 이제 다 태워가지고. 회사에서는 그 도저히 다 태우기가 어려우니까 1톤 트럭
세대 분량으로 회사 관련 서류를 부산 관련 양산국도변 고물상에 옮겨가지고 파쇄해가지고 처분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권 부장, 권 전무, 문 부장, 손대리 협의하에 자료를 옮기고 폐기하였는데 그때 자료 중에는 공문 형식으로 된 BBK 관련 자료와 돈을 주고받는 영문 서류가 있었고요. 맨 마지막에 이 서류에는 MB의 사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 다스의 내부 문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인이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폐기했다는 거는 이제 지금은 입증할 수가 없죠. 네, 근데 관련자들의 진술 정도만 폐기한 남은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또 신빙성은 있죠. 그 JTBC에서 보도한 그 자료를 보면 네. 개인 명의에서 다스 명의로 갔기 때문에 네. 그 자금의 원천을 따라가 보면 네. 금방 이게 어떤 자금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폐기해도 그건 명백하게 지금 계좌번호까지 다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보통의 비자금은 회사에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비자금은 밖에서 김재정 씨 사망하자 밖에 개인 명의로 있던 게 회사로 들어와요. 예. 이상한 흐름이에요, 굉장히. 그것도 비자금으로 이렇게 물론 비자금이죠. 그렇죠. 예, 빼돌린 정상적이지 않은 돈이니까. 그렇습니다. 개인 명의로 돼 있던 걸 다스로 옮겼기 때문에 금융실명법도 위반이죠 그 당시에. 네. 비자금이 많으니까 참 좋네요. 자꾸 네. 나와가지고 그렇죠. 이야기거리도 많고. 그러면 당시 BBK를 수사했던 정호영 특검 소속의 혹은 BBK 관련 수사를 했던 검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난 지금 현직에 거의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냥 수사하면 됩니다. 뭐 압수수색 하지도 않고 옛날에 있었던 걸 캐비넷에서 꺼내서 그냥 하면 됩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이 다시 BBK가 수면에 올라오는 것을 상당히 그 부담스러워하겠죠.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분들은 BBK 수사가 제대로 잘 됐다고 생각하는지 아닌지 몰라도 최소한 주장은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잘 됐다. 예. 그러니까 그 일단 수사가 어려워요. 일단 이 BBK와 다스의 진실이 밝혀지려면 이 검사들의 양심 고백, 국정원에서 검사들이 진실을 막았던 것처럼. 그런데 어떻게 막았는지 제 사건에서 사실 좀 알 수 있어요. 당시 BBK 수사의 정점에 최재경 전 민정수석 그리고 김기동 검사 많이 거론되는 분들이죠. 네. 이 김기동 검사하고는 주진우 기자도 안홍구 청장님도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원고 피고 관계였어요. 네. 이 사람들이 저를 다 고소해 가지고요. 전 제 수사를 해서 저를 구속시킨 사람이죠. 이미 김기동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면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 당시에 BBK 했던 분인데 저를 그 한 번도 조사도 하지 않고 한 번도 나오라고 이야기도 없이 원래 바로 최순실 비자금 찾으려고 등장하신 출연을 시작하신 분인데 하다 보면 이렇게 BBK로도 다 연결돼 자, 있어요. 예. 연결됩니다. 그 당시 BBK 수사 검사들이 최재경, 김기동, 김우곤, 장영섭, 배종혁, 최성환, 박철웅, 박광배, 김양수, 김영석 다 지금 굉장히 좋은 부서에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김기동 검사하고는 인연이 특별하시다고. 그렇습니다. 네. 그 국세청에서 저를 그 청부 수사를 시켰고요. 그 당시에 이현동 당시 차장이 서울지검장인 노황균 씨한테 찾아갔다는 이례적으로 갔다. 근데 그때 제 수사를 시키기 위해서 같은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그걸 수사를 한 사람이 김기동 씨인데 김기동 씨한테 그 당시 최재경 그 씨가 그 김기동 씨한테 이 BBK 다시 수면으로 떠올린다. 안홍구를 수사하지 말아라고 했다는 것을 내가 조선일보 간부로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화가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일화가 서론이 길어가지고 어떻게 그렇죠. 했다고요? 일화가? 이제 김기동 씨가 수사를 김기동이 담당 검사였는데 예. 김기동이 검사하려고 했더니 최재경 전 검사가 최재경 씨가 안홍구 수사하지 마라. BBK 다시 떠올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렸다고요? 그렇죠. 그 말렸다는 것을 이제 조선일보 들었다. 간부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분들이 수사를 하게 되면 BBK가 수면으로 떠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건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구속되셨고요. 자, 그래서. 김기동 검사는 1년만 갔다 오셨고 그래서. 네, 예. 네. 김기동 검사는 네, 김기동 검사는 김경준한테 자기한테 형이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형량을 네가 이명박을 빼주면 형량을 그런 딜이 줄여줄게 있었다는 주장을 김현준 씨가 했죠. 했죠. 메모에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김기동이 중간중간에 계속 나옵니다. 그 뭐 방산 비리에도 나오고 다른 데도 나오는데 지난번에 140억이 다스로 갈 때 그 당시에 김경준 씨가 에리카 누나가 언제 금방 들어갈 테니까 잘 봐주세요. 그렇게 편지를 썼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김기동. 그렇죠. 예. 주진희 기자, 안하고 청장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1인 체제로 심지어는 황제로 등극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분석이다.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오랜만에 저희 스튜디오에 다시 나오셨습니다. 도올 김용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네. 지난주에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오신 걸 듣고 우리가 한 번 늦었다 모시려고 했는데 거기를 먼저 나가셨더라고요 선생님. 섭섭하고. 좀 먼저 불러주지. 맞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네. 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거는 선생님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다. 중국 이야기는 네. 전문가시니까. 그리고 시진핑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방송 한번 하셨지만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또 한 번 모시고 좀 더 한발적으로 옆으로 갈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모셨습니다. 우선 저는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그 시진핑 관련해가지고 황제 대관식이다. 그 외신들도 그렇게 많이 보도합니다. 예, 대관식이다. 그리고 뭐 격대 지정이라고 하나요? 5년 미리. 예, 5년 미리 그러니까 바로 다음이 아니라 그 다음 그 후계자를 미리 지정해 놓고 시작한다. 예, 그런 전통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는 거 보니까 향후 10년간 시진핑이 해먹으려고 하는 거구나. 이제 뭐 사실상 전통도 다 깨고 황제가 됐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잖아요. 우선 그거 잘못된 해석이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기사를 읽다가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역시 형안이 있으시네. 항상 통찰력이 있으시니까. 근데 그 격대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국의 오래된 전통이고 그것을 시진핑이 계속 했어야 됐다. 이런 전제가 있는데. 그렇죠. 네. 그 전제가 우선 틀린 거죠. 전제부터 틀렸다. 네, 이 격대 지정이라는 것은 중국 현대사에서 단 한 번의 사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등소평이 당시의 정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개혁 개방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택민과 같은 상해파의 테크노크라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후계자로 지목을 하면서 근데 이 사람은 상당히 권력 의지가 강하고 그 패거리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주변에 떨거지들이 콱 둘러쌀 거다. 그러면은 중국이 위태롭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성향에 반대되는 인물로서 자기가 믿을 수 있는 누구야 후진타오 호금도라는 인물을 다음에는 네가 10년 해먹고 그거 끝난 다음에 반드시 호금도로 해라. 해가지고 그걸 격대 지정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거 한 사례밖에 없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시진핑이 올라올 때는 격대 지정이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진핑은 그냥 올라온 거예요. 이 소위 말해서 강택민 상해파와 이 호금도 후진타오 공청단 이 안희성 사람인데 안희파들 뭐 이래가지고 그 사이에서 서로 견제할 때 하다가 엉뚱한 전혀 그 물망에 없었던 인물이 갑자기 튀어오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파를 견제시켜서 격대 지정이라는 게 오랜 전통이 아니라 이 파가 계속 집권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미리
정반대파를 지목해 뒀고 지목해도 없고. 그게 첫 번째 사례일 뿐 그 이후로는 이런 전통에 의해서 계속 굴러간 게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이 시진핑이라는 사람은 격대 지정과 무관하게 계파 간의 이 밸런싱의 문제로 갑자기 이상하게 튀어 올라가지고 된 사람이에요. 이쪽 파도 아니고 저쪽 파도 아니고. 저쪽 파도 아니고. 그리고 양쪽 파를 자기가 된다면 다 쳤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는 이 5년 동안에 이 사람은 굉장히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고 그 5년간의 결실 이후에 사실은 격대 지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정책을 강력하게 밀기 위해서는 또다시 황태자를 만들면 이건 구식이란 말이죠. 예, 그거는 봉건적인 그 지정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런 것을 사실은 격대 지정을 안 한 것이 사실은 민주적인 정치 제도의 발전입니다.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그것은 중국 공산당이 나아갈 굉장히 훌륭한 길을 예시한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이런 누굴 황태자를 지정하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그러니까 제도적인 어떠한 그 위반 사례가 없는 굉장히 치밀한 공정한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는 칠상팔하라는 거거든요. 칠상파가 뭡니까? 칠상팔하. 738하. 67세까지만 정계에 올라갈 수 있고 68세가 되면 정확하게 니들은 다 물러나라. 그러면은 요번에 상무위원 이후 예를 들면 이 정치국 위원 25명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뭐냐면은 204명의 중앙위원들 이 전체가 정확하게 칠상팔하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68세는 한마디로 말해서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중국의 리더십이 세대별로 정확하게 교체되는 룰을 확고하게 만든 거예요. 이것은 동시에 다음 차기 5년 후에 이 시진핑은 69세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저절로 물러나게 될 때.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원칙에 의해서. 이 칠상팔하의 원칙이 중요한 건데 거기에 걸려있던 사람이 소위 왕치산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68세가 올해 됐는데 그 사람을 갖다가 중앙기율위원회 소위 말해서 부패청산에 가장 앞섰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계속 갈 거다. 그러면은 이게 황제 권력을 만드는 거다 이랬는데 그 원칙도 깨지고 그 사람이 스스로 물러났어요. 깨끗하게 물러나고. 그래서 중국 지금 정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리 어떠한 제도적인 원칙에 의해서 그 공정한 게임을 갖다가 계속 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후진타오가 격대 지정을 안 했지만 67세라는 원칙을 이번에 스스로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서 인선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다음번에 자동으로 올려서 자기가 이제 사라질 거를 지금 예언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언한 거죠. 그 자기가 나는 내가 1인 독재 이런 거 관심 없다. 격대 지정의 방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니들 앞으로 내가 옛날에 황태자 이런 것이 뭐냐면 굉장히 무리가 많았거든요. 이 보시라의 문제도 있었고 항상 누가 지정이 되면은 거기에 또 부패고리가 나라비 쓰고 자기도 함부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기는 그런 식의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우리한테 문제가 됐던 사람이 저 광동성 서기인 그 후춘화하고 그리고 이쪽 천민월이라는 인물이었잖아요. 모릅니다. 이 천민월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의 그 절강성 시절에 이 고스트라이터였거든. 자기 쓰는 연설문을 전부 써줬던 문학 소녀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이 후춘화하고 이제 둘이서 격대 지정의 물망에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나는 취하지 않겠다. 그러고서 니들은
공정하게 앞으로 5년 동안 25명 중에 1인으로서 거기서 이제 차기는 경쟁에서 네. 성장해라. 올라와라. 그러니까 지금 사람은 5년 전에 내가 뭐 미래 해놓으면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나는 저기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음 후계자를 지정하는 방식 자체가 비민주적이다. 비민주적이라는 거죠. 예. 예. 그리고 계속 젊은 세대가 정치 교체를 해 나가려면 그냥 나이로 자르면 된다. 그렇죠. 이런 원칙을 천명한 것이지 그러니까 황제가 안 되겠다고 한 것이다. 이게 거꾸로 안 되겠다고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전체 3시간 반에 예. 그 장문에 이거를 내가 다 들었는데 연설을 3시간 반이나 했잖아요. 그거 다 들었어요. 내가 실시간으로. 예. 그 감을 잡기 위해서.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끝나는 줄 아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청년이 흥하면 이 나라가 흥할 것이요. 청년이 강하면은 이 나라가 강할 것이다. 앞으로 이 청년들에게 꿈을 주는 정치를 못하면 이 나라는 끝이다. 이렇게 끝납니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대가 변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신념을 가지고 있냔 말이죠. 그럼 우리 언론들은 이게 격대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황제가 된 것이라고 그 선생님 말씀이 하자면 거꾸로 해석을 왜 이렇게 한 겁니까? 그것은 예. 그 중국 정치의 내면을 보지를 않고 소위 말해서 이 시진핑을 보는 시각도 맨날 시진핑은 태자당이다. 이 태자당은 아무 지금 그런 말 쑥 들어갔잖아요. 내가 옛날부터 그 넌센스다. 이 사람은 태자당도 아니고 전혀 그런 중국이라는 거를 갖다가 무슨 상해파 태자당 무슨 공천단파 이런 식으로 중국을 바라보면은 중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옛날부터 얘기해 왔는데 이런 시각에서 중국을 분석하는 게 일본의 언론의 딱 틀입니까? 틀이에요. 아주. 그래서 우리나라 그 기자님들이 전혀 독자적인 견해를 가지고 중국을 바라보질 않고 지금 나처럼 아마 이 진지하게 이 연설문 하듯 읽고 분석한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없겠죠.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일본 기자들이 중국을 비하시키기 위해서 보는 시각에서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내가 중국을 뭐 이렇게 올린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정확하게 중국에서 무슨 일, what's happening,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있는 것을 네.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중국을 어떻게 중국이라는 함수를 요리해 가느냐 하는데 정확한 전략과 그렇죠. 전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 정반대 해석이네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일본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가 그냥 번역하면서 고스란히 들여와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지금 시진핑이 지금 청년을 말했고 또 동시에 신세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고 주장했는데 그런 말씀까지 다 아시네. 대단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말이거든요. 신세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신시대. 신시대. 근데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거 시진핑에게 무슨 사상이 있냐? 네. 사람들이 자꾸 묻는데 시진핑은 뚜렷한 사상이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뭐냐면 이번 전체 여기 그 3시간 반의 연설을 치밀하게 분석해 보면 놀라운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공산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여기 다 아시겠지만 뭐냐면 역사를 이 발전적으로 보는 거 발전 단계로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역사가 그 변증법적 발전을 하는 가장 추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네, 마르크스의 주장에. 네, 마르크스의 주장에 그래서 그것이 생산 양식을 형성하는데 그게 하부 구조를 이루고 거기서 이제 상부 구조가 놀아난다 이런 얘기인데 이 사람은 완전히 그런 구태의연한 틀을 깼어요. 그러면 중국의 진정한 주요 모순은 뭐냐? 맨날 우리나라 주요 모순 그 논쟁이 있잖아요. LA NLPD, PD 뭐 이런 거. 근데 이 사람의 중국 사회의 주요 모순은
국민들의 아름다운 삶, 美好的生活,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열망. 예. 그 아주 표현이 절묘해.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열망과 예. 이 불균형의 엉터리 여태까지 발전 사이의 모순이 주요 모순이다. 그러니까는 그 아름다운 생활, 삶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이라는 건 뭐냐? 양극화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까? 그렇죠. 예. 참 샤프하시네. 뭐냐면 여태까지는 이 등소평 이래 개혁개방 30년의 모든 그 모델은 선부. 특정한 흥묘백묘로 해가지고 어떤 놈이든 돈 많이 벌어라. 그럼 우리가 인정해줘 지원해주겠다. 그러면 거기서 꼼꼼을 떨어지는 거 분배한다. 예. 이런 선부론이 중국을 망쳐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부론을 이제는 뭐냐면 공부, 공유한다는 공산주의의 공짜로 예. 공부론으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공향, 그 모든 부를 같이 국민들이 향유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이 주체가 돼야 된다. 단, 이 국민이 주체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중국의 현실상, 그게 중국 특색이라는 거예요. 예. 중국 공산당의 영도력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근데 중국 공산당의 영도력을 강화시키려면 가장 방해 요소가 인간의 허약성. 뭐냐면 부패다 이거 부패. 부패.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영도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중국 공산당을 쳐야 된다는 거야. 이놈들이 전부 부패해가지고 국민들의 그 신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이 여태까지 난항해왔다. 그러면 이 난항해온 이 중국을 바로잡기 위해서 부정한 현실을 정자정야 정치라는 것을 오로지 바로잡는 것이고 내가 10년 동안 할 거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러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뭐냐면 종연治党 뭐냐면 종엄치당이라고 그러지. 당은 엄격하게 다스린다. 그러니까 중국식 그 사회주의를 할 텐데 그래서 이제 당이 이끄는 개혁을 계속 해 나갈 텐데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당이 썩어가지고 소위 이제 인민들의 삶이 양극화되는 걸 막지 못했다. 막지 못할 거죠. 그러니까 당을 쳐서 당을 굉장히 깨끗하게 만들고 그 역할을 당이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다 뭐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 이사회의 적폐가 아니라 정의롭지 못한 이사회의 구조를 정의롭게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 작업에 있어서는 가차없이 단호하게 철저하게 끝까지 남김없이 다스까지 다 처단해야 한다고. 다 처단해야 한다고. 다스까지. 특별히 좋아하시네. 난 다스가 뭔지도 모르고 내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시진핑에서 다스까지 오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과 맥이 닿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지금 정책 방향하고 그런 것을 저기 했는데 이 소위 말해서 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그 오위일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 사상 오위일체.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위일체인데 오위일체라는 게 뭐냐면은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 건설이 하나다는 거 일체다. 이 5가지의 위가 있는데 그런데 경제, 정치, 문화는 중공 16대에서 이미 3위일체로 나왔어요. 그다음에 17대에서 4위일체라고 그래서 사회건설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면 경제는 부유하고 정치는 민주해야 되고 문화는 번영해야 되고 사회는 공평해야 된다. 이게 지금 17대까지 나왔는데 이번 19대에 5위일체가 들어갔는데 환경이 나왔네요. 거기에 생태 문명 건설이라는 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진핑의 사상은 생태 문명 건설이에요.
중요한 뭐냐면 예. 국민들의 삶을 아름답게. 이 사람은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매일이 더 사회주의.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회주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사회주의는 그냥 평등이라는 그런 명목하에서 썩었다는 거예요. 이 막스 레닌주의를 암암리 까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는 아름다운 사회주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매일이 더 꽂아. 그러면서 아름다운 국가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해서 전인적인 국민 모두가 전인적인 발전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레토릭이 대단하거든요. 아하. 사실 중국이 최근에 각종 그 환경 부담금 국제적인 많이 내고 미국이 트럼프가 빠져나가는 자리를 중국이 막 메우고 있어요. 메우고 있어요. 예. 그게 근데 그런 데서 나온 거군요. 실제로 예. 중국은 이 태양광 발전에 있어서 세계 제1위를 맞습니다. 기술 면에서도 제1위를 달리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뭐냐면 도시 계획도 뭐냐면 지금 아까 그 후춘화 같은 경우도 얘기지만은 그 사람의 그 잘못된 것이 뭐냐면은 그 사람의 몽골 비서 당서기를 할 적에 그 예를 들면 3만 명이 사는 지역에 10만 명이 사는 그냥 뭐 그 아파트를 지고 막 이런 식으로 예. 무자비한 개발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 사람은 지금 중국의 문제는 이런 무분별한 개발에 있고 그래서 이거를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 관리라든가 그리고 특히 중국은 아직까지 농촌 인구가 30%나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에 의한 중국의 농촌을 살리지 않으면 중국이 미국이나 이런 거랑 앞으로 그 대항할 때 중국의 특색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중국의 모든 자본주의적 모순을 사실은 중국의 농촌이 쿠션을 받아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 문제를 앞으로 이 도농 간의 격차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 민족의 위기를 맞이한다. 그래서 이러한 근본적인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원래 평등관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생태 문명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굉장히 세련되게 변화. 세련됐죠. 그런 변화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다. 네. 중국이 실제 그랬고 또 실제 이상으로 더 씌워진 이미지가 이게 환경을 오염하고 네. 뭐 단기간에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뭐 우리한테도 그 미세먼지도 중국이 주역이라고 하고 네. 등등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이미지는 싸고 저렴하고 더럽고 네. 오염돼 있고 이런 거잖아요. 네. 이거를 근본적으로 뒤집겠다고 지금 나선 거네요. 말하자면. 그렇죠. 앞으로 5년 동안 여태까지는 자기가 그 소위 말해서 이 종엄치당 그 당내의 부패 그리고 더 큰 것은 군대 내 부패였어요. 그래서 군대를 과감하게 축소시켰잖아요. 별들이 우르르 날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군대를 축소시키면서 실제적으로 강군몽이라고 이 사람이 처음 등장해서 중국몽이라고 중국어몽. 그런데 거기에 강군몽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강군몽이라는 걸 실현했어요. 과거보다 엄청나게 지금 군사력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군대가 중국에서는 이 기업 같은 걸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생긴 부패를 아주 과감하게 척결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국에서 고위 관료라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여태까지 매일 500명 이상씩 목이 잘려나갔어요. 매일이요? 매일 500명.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이게 지금 처단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네, 우리나라는 훨씬 중국보다 아주 느슨합니다. 중국은 당이 하나니까요 뭐. 당이 하나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당이 하나라고 하지만은 그 안에는 수없는 계파가 있어서 민주적인 밸런스가 있고 단지 뭐냐면 당의 영도력을 가지고 바른 일을 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중국 특색이라는 거예요.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건 우리는 자본주의적 방식을 도입해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지만 여기서 더 이상 서구식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지 이 당의 주도권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뭐 류샤오포라든가 이런 사람도 훌륭한 분이고 노벨상도 받고 그랬지만 그분의 문제는 너무도 모델이 단순하게 서구 자유주의였다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문제들을 감안해서 이 시진핑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력을 살려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생태 문명을 건설하고 그야말로 메이하우드 정말 아름다운 국민들의 삶을 보장하느냐. 미국을 넘어서는 중국을 만들고 싶은 거네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예. 과거에는 예. 우리가 과거에는 중국과 미국의 모든 우리가 우리가 미국하고 한국을 생각해도 예. 항상 나도 왜 미국 유학을 갔겠어요? 왜 내가 하버드니 이런 걸 그렇게 쳐다보고 그 가서 고생을 했겠어요? 그 미국에 대한 향심이 있고 미국이 선진국이고 그러니까. 미국이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과거에 뭐 미국이 중국에다 대고 뭐 인권 문제 딱 하면 컴플렉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죠. 근데 이제는 뭐냐면은 인권이 제일 들어온 나라가 미국이고 자본이 제일 들어온 나라가 미국이고 자유가 제일 없는 나라가 미국이고 여행 가기 제일 불편한 나라가 미국이고 금융 사기가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이고 이런 미국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이 말하는 세계관 그들의 말하는 가치관에 우리가 복속될 필요가 없다. 이번에 3시간 반 동안 계속 그 연설 내용이 뭐냐면 중국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다른 척도를 가지고 우리 중국 공산주의의 미래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뼛속 깊은 우리가 잠깐만 여기서 우리 언론인들이 시진핑을 바라볼 때 꼭 우리 자유민주주의처럼 쳐다보는 거고 그런 시각에서 볼 때 이 사람이 좀 삐딱하게 나간다 이렇게 본다고. 시진핑은 뼛속 깊이 빨갱이에요. 공산주의라고 소신 있는 공산주의자고 어려서부터 공산주의자로 컸고 그 공산주의적 신념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아, 이거 짧은 시간 열강이었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치고 저 혼자. 들으시는 분들도 예, 박수 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선생님, 듣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나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 너무 오랜만에 나오니까 얘기가 많지. 듣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시간은 부족하고. 글쎄 말이에요. 선생님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주시죠.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준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준이의 그 쾌활한 웃음이 없으면 우리 국민들이 참 서글플 거예요. 선생님 가시기 전에 단답형으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예. 시간이 거의 다 되긴.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지나갔어요. 지나가서 오늘 질문 굉장히 많은데 질문 2개 했는데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질문지는 10개인데. 트럼프는 어떤 사람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좀 시간은 지났는데 짧게 해주시죠. 트럼프는 훌륭한 사람이죠. 왜냐하면은 미국의 진정한 모습을 아주 솔직하게 보여주는 그건 위대한 리더예요. 여태까지 미국은 케네디부터 여태까지 쭉 뭐냐면 위장된 리더십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honest 리더십. 지금 미국의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죠. 미국이 원래 그런 나라예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시죠 일단. 아니 주에. 이거 제일 마지막에 그 앞으로 이 시진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어떻게 상대해야 되느냐. 간단한 조언을 해 주십시오. 간단한 거를 말씀드리는데 풀 버전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시죠. 그 시진핑은 이제 향후 5년 동안 여태까지 이 당대에 대한 스트레스가 걸려가지고 사드 문제 이런데 강경한 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그 국내 사정이 있었다고.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개인 리더십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카리스마가 이렇게 확보됐기 때문에 우리가 외교하기가 더 쉬워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히려 쉬워졌어요. 그래서 이 시진핑을 집중 공격을 해야 되는데 시진핑을 집중 공격하는 방향에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에 여러 방향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평창 올림픽이라는 위대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창 올림픽 다음에 그 다음 올림픽이 북경 올림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개최국의 원수가 참석하는 것도 관례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질 못했거든요. 여태까지 예. 정상회담을 못했기 때문에 만나긴 했지만 정상회담은 아니었고. 정상회담을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 겸 해서 시진핑을 초청을 해야 되는데 예. 내가 얘기하는 건 우리가 국민들이 예. 매스컴이건 뭐든 그 사람이 폼나게 좀 올 수 있도록 폼나게 해줘야 된다. 폼나게 뭐냐면 이 남북 문제가 또 결려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평창 올림픽을 하나의 세계적인 세계인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이 시진핑으로 하여금 자기들이 말하는 중국에 지향하는 이 동아시아 문명에 지향하는 바가 바로 이 평창 올림픽에서 구현하려고 하는 평화 정신이다. 예. 이래 가지고 북한도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평창 올림픽을 소위 말해서 그 트럼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모든 밀리터리즘의 그런 어떤 고립주의와 그 독선주의에서 벗어나서 중국 문명의 어떠한 그 점잖은 당나라 때와 같은 그런 의젓한 모습을 평창 올림픽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그래서 기회를 줘야 된다. 전 세계인들이 한국이야말로 평화의 기수고 평화의 전당이고 한국 민족들은 남북한이 다 합쳐서 이런 올림픽 하나도 멋있게 진행하고 있구나. 이런 이 평창 올림픽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나라도 좀 특사로 보내주면은 내가 시진핑을 멋있게 설득해가지고 이게 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평창 올림픽 대사가 오늘 방송에 출연했고요. 선생님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아유 이거 참 뭐 중요한 얘기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요. 저희 질문 2개 하다가 오늘 끝났어요. 네. 뭐 한마디라도 더 물어볼 거 없어요? 선생님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끝나셔야지 다음 주에 저희가 또 모실 수 있어요. 예, 아유 그렇습니다. 예. 다음 주에 나오시는 것으로 그럼. 지금까지 도올 김용호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입니다 이게. 네. 임문결 소장님. 네, 나오셨는데 도올 선생님이 시간을 거의 다 쓰셔가지고. 네, 뭐 관계 없습니다. 인사는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밖에서 정말 그 좋은 강의 듣다가 제 원고 읽는 거를 제가 뭐 잊어버리고 계속 멍하게 강의 듣고 있었어요. 완전히 강연에 빠져들었어요. 이게 저도. 인문학 강의죠. 그렇습니다. 네. 일을 들었으면 됐죠, 뭐. 자기하고 상관없는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네. 듣다 보면 자기하고 상관없을 수가 없는. 도월 선생님은 네.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레토릭 예. 진짜 어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돌발적으로 물어본 거거든요. 위대한 지도자라고 미국의 맨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고. 저 밖에서 다 빵 터졌었어요. 그 얘기하시는데. 정말 고급진 디스죠. 네네. 아유, 잘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원래 뭐였습니까? 아니, 제가 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유럽으로 출장을 가거든요. 그러시구나. 다음 주에 못 나와요. 네. 풀로 그냥 다음 주 도올쌤 풀로. 강의를 한번 쫙 하시면 어때요? 좋습니다. 네. 네. 그 제가 자, 앞으로 5분 남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는데 유럽에서 다스가 누구 건지 물어보려고. 예. 근데 독일어가 재밌어요. 다스가 누구 겁니까를 독일어라면 Wessen ist Das예요. 예. 근데 이것이 누구 겁니까가 또 Wessen ist Das예요. 예. 그러니까 독일어로 다스가 이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다스예요. 거기서 Wessen ist Das 그러면 이게 뭡니까가 그게 다스예요. 예. 한번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근데 일단 독일이 아니고 오늘 스페인 이야기를 더 하려고 하는데요. 하탈루냐? 네. 다른 간단한 브리핑을 하려고 했는데 뭐 저기 그걸 안 해도 될 것 같고 중국 이야기도 들어 있었는데 워낙 뭐 도올 선생님 얘기가 초고수가 얘기했기 때문에. 뭐 이건 뭐 허접해서 내밀 수도 없고 스페인으로 바로 가면요. 카탈루냐가 갈등이 지금 그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쪽은 독립이고 한쪽은 아예 해산을. 네, 27일이 이제 최고봉이었는데 카탈루냐 주정부가 독립을 선언해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바로 30분 후에 기다렸다는 듯이 중앙정부 그러니까 정부가 아니죠. 상원이 스페인 상원이 바로
그 제재를 승인하는 그런 네.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는 헌법 155조 스페인 헌법 155조에 근거해서 하는 건데 네. 어떤 그 헌법을 뭐 유린한다거나 아니면 누구 불복종한다든가 이럴 때는 어떤 조치든 취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스페인 헌법에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스페인 중앙정부가 주정부를 카탈루냐 주정부를 이제 그 인정을 하지 않고 직접 관할에 송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사실은 뭐 스페인 중앙정부의 입장이 이해 안 가는 건 아닌데 전쟁까지 치른 적이 있잖아요. 사실 내전으로 네. 스페인에서는. 그리고 그렇죠. 최근 일이죠. 예, 그 뭐 몇백 년 전이 아니라 20세기 있었던 일이니까요. 네. 그런데 또 저는 이제 이 카탈루냐 독립과 관련해서 새로운 모델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요. 네. 카탈루냐에 대해서 이제 무슨 강대국들은 반대하고 그리고 뭐 EU도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그 그렇죠. 안에 독립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은 뭐 이유가 뭐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죠. 엄청나게 쪼개지겠죠. 네. 예. 그 어디입니까? 저기 갑자기 벨기에만 하더라도 조그만 나라인데도 거기서도 갈라지려고 그러잖아요. 네, 네. 위아래로.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어차피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하세요. 남은 시간 다 하시지요. 제가 아는 새로운 흐름 중에 하나가 네. 이 알프스 지역 주변에 네. 그 매크로 알파인이라고 그러니까 국가 단위로 EU하고 거래했잖아요. 아니 그 뭐 정책에 대해서 논의했잖아요. 네. 근데 알프스 주변 지역이 국가 단위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 단위로 지역 경제 단위로 EU와 직접 협상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작년에 시작됐어요. 네. 그 말씀을 안 그래도 제가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사실은 그 스페인의 문제를 보려면은 우리가 한 발짝 떨어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죠. 사실 유럽 사람들이 한 발짝 떨어져서 그 유럽 통합의 정신을 먼저 봐야 돼요. 사실 네. 그거는 통합 정신은 이제 옛날에 칸트부터 시작이 된 거지만 어쨌든 거기까지 갈 건 없고 뭐냐면은 현대적 의미에서의 그러니까는 그 뭡니까 이 외교 국방 이런 거를 통합하자는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큰 단위에서 그러니까 하는데 문화적인 것 이런 것들은 더 잘게 쪼개 가지고 그거는 네. 더 보장하자는 것이 유럽 그 통합의 정신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카탈루니아 입장에서도 그 기대를 했었을 법하죠. 네. 그렇게 되면 뭐 자기 언어나 자기 문화나 그렇죠. 예. 전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다른 그 스코틀랜드 마찬가지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벨기에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북부하고 또 그런 게 있죠. 남부도 있고. 프랑스 내부에도 또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러니까는 유럽 통합 당시에 이 사람들이 제가 그때 프랑스에 있었는데 그 베토벤 그 교향곡 9번 이게 이제 유럽가잖아요. 네. 그 막 몰려 펴지면서 그 축제의 분위기 정말 부러웠거든요. 근데 그런 게 지금 온데간데 없어졌잖아요. 그런 게 저는 새로운 국경의 개념 혹은 새로운 국가의 개념도 탄생할 수 있다. 그렇죠. EU 자체도 사실 독특한 건데 나라끼리 다. 단순히 국경을 허문다는 의미에서의 그런 유럽이 돼서는 안 된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각하듯이 국경 절대적이고 국가는 절대적이었다. 사실 국가의 탄생도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국가의 탄생도.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단위가 아니라 어떤 지역 경제 단위로 지역 혹은 뭐 문화 단위로 네네. EU와 협상한다는 것은 국가 이외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너무 많이 나간 얘기인가요? 네. 아니 근데 새로운 모델을 우리가 한번 지켜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거는 굉장히 유효한 알겠습니다. 분석이신 것 같아요. 임상훈 의원이었습니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 하고 있다. 그렇죠. 예, 이런 얘기들. 저도 뉴스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도대체 누가 구속됐다는 건지. 예. 댓글 수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검찰 출신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게 이제 관련 뉴스로 많이 쏟아졌습니다. 주말에. 네. 자, 다음은요. 네, 2008년 이건희 삼성 회장이 차명 계좌에 숨겨둔 4조 4천억 원대 돈이 있었다라는 바를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차명 계좌에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았었습니다. 당시에 금융당국의 판단이 그랬었는데요. 하지만 이 사실이 드러나자 최근에 9년 만에 금융위원회가 차명 계좌에 대한 유권 해석을 원점으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과세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주요 인사들은 뭐 바뀌지 않았다고 해요. 정권이 바뀐 거죠. 예. 정권이 그렇죠. 바뀐 유권 것이고. 해석이 바뀌는 거니까요. 정권이 바뀐 것이고요. 과징금 부과 대상은 아니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조 단위는 아니고 그죠? 예. 1,000억 단위 정도. 실제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네요. 박용진 의원. 예, 박용진 의원님 주장에 의하면 계산을 또 저희도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2조 이상 과징금까지 하면 2조 이상이 될 거라고 했었는데 과징금 부과 대상은 아니라고 유권 해석을 또 해줬으니까 이렇게 되면 1,000억대 얼마나 많이 빠져나갔습니까? 2조에서. 네, 그렇죠. 이조가 이자와 1,000억이 배당 됐다면? 소득세. 예. 예, 이자 배당 소득만을 부과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 문제는 한 번 더 나오겠네요. 예. 왜 과징금 부과 대상은 아니냐. 과징금을 부과하면 실제로 총 4조 얼마가 남겨져 있었는데 거의 다 돈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런 네. 얘기도 있었거든요. 90% 세율을 적용할 경우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요. 오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회 국정감사 나오기 때문에요. 이 문제 다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실제 얼마나 부과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깜빡 잊었는데 그 원세훈 아까 댓글 이야기할 때 원세훈 원장이 국정원은 불법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관련된 소식이 또 주말 동안에 전해져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댓글 공작 등 혐의로 구속된 유성욱 전 심리전단장의 발언입니다. 자신이 수감되기 전에 장문의 글을 남겼는데 이를 경향신문이 보도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원세훈 전 원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한 폭로인데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적법 범위 내에서 일할 것 같으면 국정원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국정원은 법을 초월해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다는 겁니다. 국정원이 다른 국가와 첩보 전쟁을 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이제 국민들을 상대로 댓글 다는데 이걸 적용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자국민 대상으로 불법적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아예 지시했다라는 거죠. 이건 뭐 그럴 법한데 제가 폭로한 장문의 글에서 주목했던 부분은 뭐냐면 원세훈 원장이 재임 기간 중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사이버 업무에 매달렸다 이런 기억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쭉 썼잖아요. 다음 악어라를 잡아야 된다느니. 근데 이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렇게 원세훈 원장의 사이버 업무에 매달린 이유 자체가 이명박 전 대통령 때문이에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그 청와대 행정관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내려와서 여기저기 댓글 달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이건 제가 이명박 정권 초기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초기에. 대통령이 무슨 행정관 자리에 와가지고 그 등 뒤에 서가지고 여기 기사에 댓글 달라고 했을까 싶은데 그랬다고 합니다. 그랬다고. 그때부터 본인과 관련된 기사의 댓글에 대단히 민감했다. 댓글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네. 원세훈 원장의 집착이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착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뜻대로 안 되자 결국은 국정원을 그렇게 조직적으로 초반에는 그러니까 청와대 행정관들, 청와대 내에서 일부 행정관들이 그런 댓글 작업을 하다가 그 규모가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은 국정원이나 사이버 사령부로 그렇게 조직이 외부에서 전문적으로 커진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추정하는데 여기서 확실한 것은 어쨌든 임기 초기에 행정관 근무하는 데 내려와서 PCD에 서서 그 일을 당했다는 사람으로부터 저는 건네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건. 예, 그렇다면 이제 원전 원장이 입이 주목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켰다라는 진술만 남아 있는 겁니다. 글쎄요. 자신이 형을 살고 나서 그 다음 삶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달려 있겠죠. 예. 이미 형은 확정됐으니까요. 네, 뭐 자. 아직 2심이긴 한데요. 사실상 확정입니다. 하나, 둘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가 있나요? 또 다스와 관련된 비자금 조성 의혹 문건이 나왔습니다. 2008년에 차명으로 보이는 10여 개의 개인 계좌에서 다스로 120억 원이 옮겨졌다라는 JTBC 보도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에 이 내용 전문가들이 두 분 있어요. 조진우 기자하고 안홍구 청장이. JTBC가 급하게 아침부터 단독을 한 내용이죠. 예. 간단하게 정리하면 2008년에 개인 명의의 계좌 43개가 다스로 옮겨졌다 이런 내용인데 이 문건 자체가 주진우 기자가 사실은 들고 나왔던 문건 제가 이 방송에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예. 네, 분홍 보따리에 쌓여졌던 그 문건이죠. 네. 이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요. 자, 다음 뉴스 하나 아직 2분이 남았네요. 2개 정도 더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자유한국당이 현재 국정감사 보이콧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국회 정보위에 국정원 국정감사에는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정보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이 어제 밝힌 바인데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연일 과거사의 일탈 행위를 찾아내고 검찰에 고발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제대로 따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뭐 이건 다른 게 아니고 이제 국감이 끝났기 때문에 국감 이대로 국감 끝까지 안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네 마지막 정보위원회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겠죠. 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국당은 방통위원 본인들이 지명했던 방통위원이 임기 이전에 사퇴하는데 예, 그 2명의 지명권을 여당에서 행사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국감 보이콧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논리대로면 자신들이 여당 시절에 6명을 임명하거든요. 예, 6명 임명했는데 지금은 야당이 되면 이제 3명으로 줄잖아요. 심지어 야당도 다양해졌습니다. 과거와 다른데요. 처지가요. 예, 야당이 되면 이제 줄어드는데 숫자가 그걸 인정할 수 없어서 예, 자신들이 한번 임명했던 사람들이 보궐이 되면 그 사람들을 자기가 야당이 됐더라도 계속 지명해야 된다는 논리로 이제 보이콧을 하는데 이 논리대로면 6명을 여당일 때 지명했어요. 자신들이 야당이 됐어요. 이제 3명으로 줄어야 되는데 임기 직전에 다 사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히 6명을 지명할 수 있어요. 이런 논리대로면. 왜냐하면 임기 전에 6명은 자유한국당에 배정됐다는 주장이거든요. 야당이냐 여당이냐 아니가. 놀라운 아니라. 주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 논리대로면 여당 상관없이 자유한국당은 항상 6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기 직전에 사퇴시키고 계속 보궐시키면 되죠. 연속해서. 말이 안 되는 주장인데. 어쨌든 그 이유 때문에 국감 보이콧을 했는데 큰 반향이 없자 예. 막판에는 참석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마침 국정국감입니다. 뭐 있나요 또? 예, 하나 더 소식 전해드리면요. 벌써요? 예,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 등 당내 통합파 의원들이 어제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월 1일에 개최 예정인 의원총회를 전후로 해서 탈당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도 탈당 이게 아니라 한 번에 움직이려고 하는 거군요. 예. 네, 11월 3일에는 또 자유한국당의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출당 관련된 최고위원회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분수령이 될 자리가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녹취록이 어떻게 되느냐 이영주 위원회 그게 또 중요한 관건이겠죠. 원래 녹취록 원래 홍준표 대표하고 서청원 의원이 대결할 때 처음에 녹취록은 하나만 존재하는 것으로 예. 그 녹취록의 내용을 각자 자기가 유리한 방식대로 얘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됐었는데 이용주 의원이 등장하면서 양상이 좀 달라졌어요. 이용주 의원은 홍준표 대표는 그 재판 시작되기 전에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서청원 의원 사람인데 나한테 그러냐라고 항의했다고 하고 네, 자제시키라고 전화했다라는 취지죠. 서청원 의원은 자신에게 청착했다고 그건 뭐 같은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주 의원이 등장해서 했던 말은 두 사람이 그동안 다퉜던 내용과는 다르고 사실이라고 하면 다르고 1심이 끝난 후에 돈을 전달한 사람의 진술을 번복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했다라는 게 이용주 의원의 주장이거든요. 예. 그러한 또 녹취록이 있다라는 취지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실제로 있다면 그 녹취록이 개뻥이냐 오늘 여러 따라서. 번 나오네요. 개뻥.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이런 녹취록이 있다는 공방이 뭔가 결정적으로 끝난 경우가 별로 없어요. 예, 녹취록이 있다고 막 하다가 흐지부지 사라지거나 녹취록을 들어봤더니 별거 아니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경우는 그 다른 당의 의원인데 녹취록이 있다고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얘기하고 다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따라서는 사실은 홍준표 대표의 운명이 갈릴 수도 있고 서청원 의원이 이제 두 말 더 이상 할 수 없이 출당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내용이 이용주 의원이 주장했던 것과 다르면 이용주 의원도 굉장한 타격을 또 입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녹취록이 이 주장대로는 2개에 해당되는 건데. 예. 네, 아직은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 사이에 설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귀염둥이 MB 만사 올렸습니다. 기온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한다. 그런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즘 마음이 무겁습니다. 적폐청산이라 하는 미명 아래 새로이 만들어지는 적폐. 저는 이것이 대단히 우려스럽다. 그거하고 의욕만을 가지고 전 대통령한테 정치적 망신을 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은 치졸한 정치 보복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진우, 알았나? 알아들었나? 알아묻냐고. 응? 전직 대통령 이러면 놀려묻고 조롱하고 이건 뭔 써? 응? 진우, 니도 이제 얼라 아니잖아. 어른이라 어른. 그거 하면 니 나이값을 해야지. 응? 니 이만큼 얘기했는데 자꾸 이카면 자꾸 이래 분탕질하면 천벌 받아. 천벌 천벌. 응? 니 천벌 받아봤나? 천벌 그거 응? 응? 억수로 아파. 정말 억수로 아파. 자, 주진우 기자, 안원구 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랫동안 이미 2달 이상 거의 3개월째 진행하게 된 이 코너. 저희가 처음 이 다스 얘기를 꺼냈을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구조부터 이해시켜야 되기 때문에 BBK 10년 전이 아니죠. 1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또 땅이 있었다 이게부터 해가지고 참 복잡했는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전체 그림은 이해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서 다스는 누구 거냐고 묻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JTBC가 다스 관련 특종을 굉장히 아침 이른 시간에 급히 내놨어요. 비자금을 찾았다.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찾았다. 비자금 계좌라고.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자세히 듣고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2달 전에 다뤘던 문서 이야기 같은데. 안원구 청장님 아닙니까? 예, 지금 이쯤에서 제가 좀 고백을 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 주진우 기자가 찾은 문건 속에 그 비자금으로 보이는 명단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하도 아무도 안 받길래 제가 그 JTBC에 그걸 줬어요, 사실은. 주진우 기자한테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아니 그 말은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말은.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JTBC가 아주 제대로 그 기사 그 문서의 의미를 저희는 읽고 지나갔었거든요. 뭐냐면 이건 김재정 씨 차명 계좌, 김재정 씨 이름 하에 관리되는 차명 계좌로 의심된다. 이것이 결국 비자금 아니겠는가. 이런 식의 아주 짧은 코멘트만 하고 넘어갔어요. 예. 그랬는데 여기서 JTBC는 뭐랑 매치를 시켰냐면 이거는 JTBC의 공입니다. 공인지 실수인지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2008년에 이제 정호영 특검이 있었습니다. 정호영 특검이 도곡동 땅에 소위 말해서 BBK 특검이었죠. BBK 특검. 덮어주기 특검이었죠. 그 특검 때 실제로 다스의 차명 계좌로 약 120억 대의 비자금이 조성된 거를 찾고도 덮어버렸다. 이런 얘기 저희 방송에서 몇 번 했는데 액수가 거의 비슷해요. 예. 그래서 JTBC는 이 소위 이제 정호영 특검이 덮었다고 하는 120억 대 비자금의 계좌를 확보한 것으로 이해한 겁니다. 그렇게 지금 보도가 나갔고. 네. 그럴 수도 있죠. 그것도 안원구 청장의 공이 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정호영 특검이 찾은 그 비자금은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양반들은 7인회 같은 걸 좋아하나 봐요. 박근혜와 7인회도 예전에 나왔던 얘기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남재준 국정원장도 본인이 국정원장 재직 시절에 7명을 꾸려와서 주요 사안을 결정했다 이거 아닙니까? 네, 파견된 검찰 공무원 2명까지 포함해서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령 출신도 있고 육사 출신도 있고요. 국정원의 컨트롤 타워였던 거네요. 유행인가 봅니다. 유행. 예, 박근혜 7인회도 사실은 탄핵 국면에서 초기에 도대체 누가 첫 번째 담화에서 사과를 바로 그렇게 하도록 유도했는가, 결정했는가 그 얘기도 등장을 한번 했었죠.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사실은 정치적 자살행위인데 JTBC 태블릿 보도 직후에 그렇죠. 바로 다음 날. 네, 바로 다음 날에 인정했는데 그때 인정 안 했으면은 여기까지 못 왔다고 보는데 저는 누가 그 결정을 했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감각으로 스스로 결정했을 리는 없을 거고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예. 어쨌든 남재준 국정원장도 유사한 7인의 소식을 갖고 있었다. 근데 특히 이제 국정원 출신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검찰 출신들을 현재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현직입니다. 게다가 예. 현직 검찰 소속으로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7인이라는 게 이제 처음으로 밝혀진 거고요. 관련 뉴스가 많아요 여기에 그죠? 예, 이들 국정원 파견 검사 같은 경우에는요, 국정원의 변호인 노릇도 했다라는 건데요. 조직적으로 검찰의 수사를 방해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건데, 최근에 검찰이 이와 관련된 대응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이 문건에 보면요, 당시에 파견된 검사들이 국정원의 의견서를 써주면서까지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면서 깊이 관여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자신이 어디 소속인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그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한 거죠. 사실 검찰 출신으로서 윤석열 검사나 혹은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막 날아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속했던 조직의 선배 수장들이 막 당하는데도 상관없는 거죠. 예. 상관없이 그냥 국정원에 가면 또 그 국정원에 충성하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출신 조직인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역할까지 하게 된 건데요. 권력의 하수인이 돼서 출세를 하고 싶었겠죠. 예. 그래서 국정원에서 댓글 수사를 하는 검찰을 가장 방해한 자들은 국정원에 파견됐던 검사들이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네, 어제 JTBC가 관련된 내용을 여러 가지 보도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국정원 직원들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갔을 때 이와 관련해서도 꼼꼼하게 지침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해당 검사들이요. 예, 증인도 코칭을 한 거죠. 국정원 직원들을 재판장에 가서 이렇게 해야 빠져나갈 수 있다. 그때 이제 재밌는 건 그때 당시 재판에 출석해서 그런 증언들을 쭉 했는데 나는 모른다. 종북 세력을 대응하기 위해서 그랬다 했는데 최근에 다시 검찰 수사를 그 국정원 직원들이 이제 새로운 혐의 사실로 나왔으니까 받고 있는데 그때 했던 말들 다 거짓말이었다고. 네, 다 실토한 거죠 이제. 실토하고 있습니다. 예, 실토하고 있고 그럼 그때 거짓말을 시킨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따져 들어가 봤더니 국정원 내에 파견 갔던 검찰 출신들이었다. 예. 네. 그런 검사들이었으니까 국정원을 파견시켰겠죠 또. 예.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네요. 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검찰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을 비롯해서 7명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주말 동안에는 이재영 검사와 서천호 전 차장, 장 전 지검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현재는 전보 조치돼가지고요. 부산지검장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게 이제 검찰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검찰 내에서 검찰 출신들이나 검찰 지검장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거든요. 예. 네, 그렇죠. 지검장 정도로 수사할 때 반발이 있거나 또는 잡음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없어요. 예, 없는 것이 검찰 내에서도 동정을 받을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 검찰이 수사하는데 검찰을 수사를 방해하려고 가짜 세트를 만든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걸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금. 예. 세트로 가짜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가짜 서류를 잔뜩 그 안에 집어넣어 놓고 거기를 압수수색하도록 한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일을 결정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이제 증언을 코칭하고 하는 게 다 검찰 출신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 관련 뉴스가 쭉 많고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구속됐다. 또는 수사.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 주말 카탈루냐 자치의회는 독립을 선언했고 이에 스페인 중앙정부는 자치의회 해산을 전명했습니다. 카탈루냐가 제2의 코소보가 될 수 없는 이유,
포털이 처음으로 메인에 띄운 관련 기사의 제목입니다. 코소보는 대량 학살을 경험했지만 카탈루냐는 민주적 권리를 누린 경우라 독립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대량 학살 정도를 겪지 않으면 독립할 생각하지 마라. 이건 말이 안 되죠. 독립선언의 권리는 모든 인간에게 천부인권이 있듯이 그들 스스로에게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들의 선언을 외부에서 인정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그 다음 따를 뿐이죠. 그리고 그 인정 여부는 철저히 강자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어 온 게 국제사회의 현실입니다. 코소보는 학살을 당해서 독립이 인정된 게 아니라 러시아의 세르비아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미국의 전략적 지지가 있었기 때문 아닌가요? 그리고 그래서 코소보 독립을 러시아 중국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거죠. 대량 학살을 겪는다고 독립이 보장됐으면 독가스 인종청소를 경험한 쿠르드는 진작에 독립을 했어야 합니다. 약소민족들이 최근 선언한 독립들 아마 대부분 실패하겠죠. 그래도 그 독립을 심정적으로라도 응원하는 게 우리 이익을 해치지도 않는데 우리 같은 식민 역사를 가진 사람들로는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매번 느끼는 겁니다만 왜 우리 언론은 미국이나 유럽은 어떻게 생각한다. 서구 강대국의 시선으로 바라본 분석만 있는 건가요?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합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저는 이런 뉴스가 참 관심이 많은데 월요일 어떠십니까?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괜찮으신가요? 졸립니다. 예, 매우. 저는 이런 뉴스, 국제 독립 뉴스라든가 분쟁 뉴스가 관심이 많은데 이런 뉴스를 전하는 보도를 볼 때마다 참 이상해요. 저는 왜 이렇게 미국이나 유럽 특히 서구 강대국의 시선만으로 이런 사안을 보는 건지 예를 들어서 이 카탈루냐는 스페인 영토 주권을 얘기하거든요. 영토 주권. 스페인 국경은 절대적이다. 영토는 절대적이다. 그런데 미국도 그걸 지지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코소보 때는 미국은 세르비아의 영토 주권보다는 코소보의 민족 자결을 응원했어요. 예. 근데 그 이유가 정반대죠, 지금하고는. 지금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카탈루냐 독립을 지지해야지, 미국이. 예. 그러니까 지금 코소보가 인종청소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유럽의 누군가가 얘기했더니 우리 기사가 됐는데 인종청소를 당하는 소수민족은 많아요. 오히려 쿠르드 같이 인종청소를 가장 많이 당했는데 가장 많이 배신을 당한 게 쿠르드잖아요. 미국한테. 예. 네, 계속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건 상관이 없는 거고 사실은 실제로는 이게 이제 세르비아 동맹국이니까 러시아가 그래서 미국은 코소보를 지지한 거고 정반대도 있어요. 크림 반도 때는 미국하고 러시아가 정확하게 반대로 행동합니다. 예. 크림 반도 쪽에 러시아계가 독립하려고 할 때는 러시아는 또 민족 자결을 지지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미국은 영토 주권 우크라이나의 영토 주권 지지한다고 하고 왜냐하면은 그 흑해 부동항을 누가 차지하느냐를 가지고 싸운 거니까 국제법상 무슨 대단한 원칙이 있는 것처럼 기사는 쓰는데 다 개뻥이에요. 관계들 자기들 마음대로 그때 자기들이 유리하면 지지하고 불리하면 반대하고 그러는 거죠. 강대국들은 자기 시선이 있잖아요. 자기 이익이라고 하는. 예. 우리 언론들도 우리만의 시각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뉴스 전할 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국정원 관련된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도 똑같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소위 7인회를 꾸렸다라는 보도가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에 나왔는데요. 매주 수요일 회의를 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7인회가 검찰의 댓글 수사를 대비한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 주요 정치 공작을 해왔다라는 건데요. 이 7인회 멤버에는 어제 검찰에 출석한